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상화폐 투자 규제 방안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희원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김원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화제의 뉴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부 규제가 잇따르고 또 강도도 점점 세지면서 또 요동치고 있습니다. 가격이 요동치고 있어요.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최근 가상화폐 거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가상화폐 거래 금액이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투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요. 지난해 12월 28일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한 이래 가상화폐 거래 규제 방안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암호화폐를 통틀어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정부에서는 가상통화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법무부 장관이 화폐의 기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가상증표라는 표현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2008년에 개발된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현재 각기 다른 기술적 특성을 지닌 수많은 종류의 가상화폐들이 민간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비트코인의 거래 가격이 20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가상화폐 투자 붐이 일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회원 가입 및 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특별 대책을 발표하였고 지난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전면 폐쇄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같은 강경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박상기 장관이 거래소 폐쇄 발언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이 굉장히 커지면서 청와대가 서둘러서 또 그거를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는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원은 지난달 기준으로 251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지난해 200만 명 이상의 신규 투자자가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투자자는 3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규모는 코스닥 시장 거래 규모까지 추월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은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거래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에 20배 가까이 폭등하면서 너도나도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투자에 뛰어들었기 때문인데요. 대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부터 가정주부까지 전 사회적인 현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청소년들까지 뛰어들어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간에 또는 일을 해야 하는 시간에 가상화폐 시세만 쳐다보고 있는 일이 벌어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가상화폐 거래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뒤늦게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는 가상화폐 가격 상승을 기원하는 언어인 가즈아가 유행어가 된 지 오래입니다. 가즈아는 가자의 발음을 변형해 강조한 말로 가상화폐의 가격이 오르길 바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가즈아와 한강을 붙였으면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이 됩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 대행사가 난립하면서 파산과 인출 중지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중개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맹점을 노린 것입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부실거래소 사후 단속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상화폐를 둘러싼 범죄는 계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소해도 현행법상 제재 방안이 부실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반 투자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뢰도를 판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다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하면서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 사건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해커들은 여러 사용자의 컴퓨터를 악성 코드로 감염시켜 가상화폐 채굴에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북한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을 통해 외화벌이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 그룹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련됐다는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국정원은 이 해킹 그룹이 만든 악성 코드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에 사용된 것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청와대가 서둘러서 가상화폐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 국무조정실을 정하기는 했지만 부처마다 엇박자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평론가님은 관련 보도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법무부 장관의 발언 이후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겼는데요. 청와대와 국회 정무위 등에서 관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일단 실명제를 추진한 이후 추이에 따라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YTN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가상화폐 투자 현황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상화폐 투자를 투기를 넘어 도박판으로 보는 시선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생각할 때 기술 지능이 필요한 분야라는 전망이 엇갈려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산업적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과세나 실명제 등 현실적으로 필요한 규제안을 차근차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나라마다 암호화폐, 이 가상화폐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는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과 일본, 독일에서는 대부분 이 화폐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거론되고 있는 현재 규제안은 어떤 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상화폐 규제 대책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문제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술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법안을 내는 것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시장이 요동치고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서는 등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또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 실장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법무부 장관이 11일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 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부처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정 실장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 조작, 자금 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 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대응 논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약하면 정부는 실명제 등 특별대책을 추진하되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가상화폐 관련 손해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며 국무조정실이 부처 입장을 조율해 범정부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래소만 폐쇄하는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이 근본적으로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느냐 아니면 불법 행위가 존재하는 거래소는 폐쇄하느냐고 묻자 협의 중에 있는 안 중에는
두 가지 다 들어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거래소 한두 개 문제되는 것만 폐쇄 조치를 하는 거냐, 전반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한다는 거냐, 그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현행 법 하에서 과열 불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텐데 그중 현재 경찰 조사를 받는 거래소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거래소 문을 닫게 하거나 하는 것은 입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약관이 공정한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해왔습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끝나서 조만간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실장은 지금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고 새로운 법의 제정과 개정까지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가격이 막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피해자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가상화폐 투자 규제 방안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김원배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다큐 S프라임과 뉴스앤 이슈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요즘은 그림이나 음악과 같은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수학 문제를 푸는데도 창의력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창의력을 꼽기도 하는데요. YTN DMB의 다큐 S프라임은 지난 방송에서 천재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창의력이 남긴 유산을 소개했습니다.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그린 예술가로 가장 잘 알려졌지만 인체 해부학, 기계공학, 수학과 기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다큐 S프라임은 다빈치의 노트를 펼쳐 시대를 앞서간 천재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영국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서 뽑은 창의적인 인물 1위는 바로 다빈치였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여러 천재 중에서도 다빈치가 1위로 뽑힌 이유가 있을 텐데요. 메모광이었던 다빈치가 남긴 수많은 노트를 통해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빈치의 노트 속에 숨겨진 업적을 인류가 더 빨리 발견했다면 과학기술은 250년을 앞섰을 거라고도 하는데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다빈치의 노트 속에 있던 아이디어를 재현해낸 전시를 찾아갔습니다. 다빈치가 천재 예술가로 알려졌지만 예술가로서 그린 그림은 20점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전시의 도슨트를 맡은 세계적 석학 파스칼 코테는 다빈치가 너무 완벽성을 추구했던 나머지 시작한 그림들을 끝낸 적이 많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다빈치는 예술가이기보다는 발명가, 과학자로서 선구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빈치는 그림보다는 화법에 대해 더 많은 기록을 남겼고 수리학, 지질학, 새의 비행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기록도 많다는 점이 이를 보여줍니다. 다빈치의 노트 속에는 예술, 철학, 공학 등에 관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다양한 비행 장치를 고안해낸 것이었습니다. 다빈치는 하늘을 나는 것에 관심이 많아 하늘을 나는 새의 깃털에서 박쥐의 날개까지 분석해 오늘날의 헬리콥터, 낙하산 등과 같은 유사한 것들을 설계했습니다. 그중 실제로 비행에 성공한 장치는 없지만 그의 노트에 적힌 아이디어에 영감을 받아 이를 실행해 보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례로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하늘을 나는 것을 연구하는 날개 연구가를 만나봤는데요. 그는 다빈치에게서 융합적인 사고와 노력, 도전을 배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빈치의 아이디어를 실행해 보려는 사람들 중 한 사례로 소개한 것 치고는 날개 연구가의 연구 자체에 할애한 분량이 다소 많아 흐름상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다빈치의 상상을 현실화해 보려는 또 다른 사례로는 다빈치의 발명품 스케치를 토대로 한 교육용 교구 개발팀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빈치가 사물에 접근하는 방식이 요즘 사람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빈치도 산만하다거나 끈기를 가지고 끝내는 게 많지 않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50년을 끌었던 모나리자를 비롯해 스케치로 머문 채 미완성된 작품들이 많다는 건데요. 완성된 결과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를 신격화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으로 르네상스의 전성기를 열었고 사상 최초로 인체 장기를 해부한 인물이자 동맥경화의 최초 발견자이기도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연구와 창작에 몰두했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예술가로 가장 잘 알려졌던 다빈치가 사실은 발명가나 과학자로서 더 많은 유산을 남겼다는 사실 자체가 시청자들에게 흥미로운 주제였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많은 정보량에 비해 정보의 전개 과정이 유기적이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정리가 덜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이 45분이 넘는 분량이기 때문에 크게 3가지 정도의 세부 주제를 정하고 그에 맞게 정보를 짜임새 있게 배치했더라면 프로그램의 주제가 더욱 명료하게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 난방 등 연료 사용이 증가해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급기야 지난 15일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보될 때 발령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다수의 미세먼지 측정치가 실제 체감 농도와 다르다는 소식을 YTN이 전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 미세먼지를 걱정해야 하는 환경이 계속되고 있어 미세먼지 수치에 민감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YTN은 환경부의 실태 조사를 전하며 미세먼지 측정소의 높이가 규정보다 높은 곳에 설치되었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미세먼지 측정소 중 83%가 규정보다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순환이 잘 돼 미세먼지 농도가 낮게 측정된 것인데요. 전국 측정소 264개소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7곳이 지상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는 이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막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는데요. 기자는 전국 10곳 측정소 가운데 7곳이 지상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더 낮았다고 전했지만 자막은 전국 10곳 측정, 7곳이 지상보다 농도 높아로 표기된 것입니다.
맥락상 혼란을 일으킬 수준은 아니지만 사소한 오류에도 신경 써주기를 바랍니다. 미세먼지 측정구는 사람이 숨쉬는 높이인 1.5에서 10m 정도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하는데요. 전국 측정소의 평균 높이는 14m였다고 합니다. 아파트 6층 높이라는 14m를 시청자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기자가 실제로 아파트 6층에 올라가 뉴스를 전달하는 모습은 정보를 시각적으로 좀 더 쉽게 전달하는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뉴스 말미에 환경부가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미세먼지 측정구 높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지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해서 언급해준 점도 유익했다고 봅니다. 이번 뉴스는 전체적으로 시의성이 있고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뉴스의 구체적인 정보 구성에 있어 보다 꼼꼼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내용 자막에 나타나는 오류나 앵커 뒤 배경 화면의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7일 정치권 말말말 코너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움직임을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이사의 비유에 표현했는데 내용 자막에서 결정이 경정으로 잘못 표기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일 이집트에서 열린 패션쇼를 소개했는데 머리에 쓴 깃털 모자에 무대 옆에 있던 횃불이 닿아서 불이 옮겨 붙었다는 화면의 자막에 불 붙은 깃털 모자라고 해야 할 것을 붙은 깃털 모자로 잘못 표기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6일 세계 마술 올림픽이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린다며 북한 마술팀이 처음으로 출전권을 획득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는데 앵커 뒤 배경 화면은 평창 성화 봉송 장면이어서 무슨 연관인지 의문이었다는 모니터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한 동국대 교수로부터 가상통화에 대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분야가 비트코인을 위시한 가상통화 열풍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은 초기 투자가들이 매우 적은 돈을 투자해서 몇백 배의 수익을 얻게 되었다는 성공담을 접하게 되었고 계속 가상통화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나도 참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바심을 시청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투자라고는 하지만 가상통화가 가지고 있는 공유 기반 사회에 대한 이해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대신 일명 가즈아 현상, 즉 비트코인 구매 후 무조건 오르기만을 기대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주문을 외우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현재 비트코인 광풍의 실체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기본적으로 사회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가상통화의 개념과 운영 실태, 그리고 묻지마식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하게 시청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즉, 이름은 통화이지만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매우 어렵고 가치가 유지되지 않으며 후속 투자자들이 없거나 정부의 규제에 따라 언제든지 폭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통화의 기술적 발전과는 별개로 개발자와 초기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가상통화를 팔고 떠났다는 보도를 통해서 적어도 지금 투자하는 것은 피라미드식 투자 구조에서 윗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상통화 보도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취재원의 의사균형 문제, 즉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중 반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찬반 균형을 맞춰서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가상통화에 대해서 통화 전문가 내지 넓게는 경제 분석가들 중 상당수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가상통화의 성공적 투자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을 내는 경제 전문가들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가상통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훨씬 더 강조해서 보도해야 하지만 의사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 전문가 대신에 통화 전문가나 투자 전문가가 아닌 기술 자체에 대해서만 긍정하는 과학자나 디지털 분야 전문가들에게 비트코인의 긍정적 반응을 취재하여 보도했습니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균형 있는 보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부 취재원은 관련 업계 종사자여서 이해상충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론이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상통화 관련 보도에 또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투자자들에 대해 인신공격성 비난이 있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 상당수가 젊은 세대입니다. 언론은 이들을 취업과 결혼을 포기하고 저임금으로 비트코인 투기가 아니면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없는 흙수저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도 속에는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적으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한심한 세대라는 인식이 깔려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투자자가 젊은 세대인 것은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의 기술에 기성세대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특별히 한탕주의에 물들었다고 보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과거 바다 이야기 등의 사행성 게임을 보더라도 탐욕은 인간의 안타까운 본성 중 하나이지 나이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위험한 탐욕을 경계하기 위해서 언론의 사회감시 기능과 이에 답하는 정부의 규제가 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